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오늘 8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부터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추경 처리는 아직 갈등이 남았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8조 동안의 짧은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잠시 뒤엔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내일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담판을 짓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동시적 병행적 진전을 강조하며 북측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다며 광화문 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을 환영 행사가 있는 건물 앞으로 옮겼습니다. 방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천막을 옮기겠다고 밝혀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주춤하던 장마 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내일 전국에 잔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비는 남해안에 집중되는데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충돌하면서 국회는 석 달 가까이 파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특위 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했고 오늘 84일 만에 열린 본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는 국회 정상화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는 합의를 아직 하지 않은 건데 쪽 국회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오늘 본회의 84일 만에 열렸다고 했는데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모두 참석을 한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본회의장 문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이후 84일 만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 본회의장 문을 통과했습니다. 제적 의원 298명 가운데 200명을 훌쩍 넘는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예,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정치개혁특위와 사회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2달만 연장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난 4월에 지정이 됐으니까 원래는 상임위에서 10월 말까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달만 특위 기한을 연장한 건 관련 법안을 2달 더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연장 시한인 8월 3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낼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자, 여야 3당 합의문을 보면은 두 특위의 위원장 선정 방식도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위원장이 바뀌게 됩니까? 네, 오늘 합의문에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개의 특위위원장을 각각 맡는다는 겁니다. 현재는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또 현재 정원인 18명, 위원회 정원 18명을 한 명씩 더 늘려서 정개특위는 한국당을,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넣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는지도 결정이 된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방식은 민주당이 한 곳을 선택하면 한국당이 나머지를 맡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를 선택할지 정치개혁특위를 선택할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편을 통한 여야 4당의 공조를 고려해 정치개혁특위를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위 연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합의도 있었습니까? 네, 오늘 합의는요, 이른바 원포인트 합의였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의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임위도 일단 정면적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하고요. 네, 모두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일부 안건들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특위를 연장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이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처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은 합의가 안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심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추경을 논의할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상임위만 참석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졸렬한 발상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 원탁회의의 형식과 내용도 현재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원래 나흘 전에도 여야가 국회를 여는데 합의를 했다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무산시켰죠. 오늘 의총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박수로 추인했는데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국회에 가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30분 만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 걸음을 뛰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추인해 주셨습니다. 나흘 전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져온 합의문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론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밖에서 싸우는 거는 이제 충분히 했고 들어가서 더 세게 싸워달라. 여론이 나빠지자 당내에서도 무조건 국회로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얻을 건 얻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시작됐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감안하면 최소한 실질적인 방어망은 구축했다는 내부 평가입니다. 게다가 북한 어선 입학 논란, 경제 문제에 붉은 수돗물 문제까지 한국당으로서는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체 분석도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앞서 서복현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들이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하면서 정개특위 위원장도 바뀌게 됐습니다. 심의원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합의로 선거제 개혁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표류하지 않을까, 후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오늘 여야 3당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협치가 실종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슨 놈의 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3개 교섭단체 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어왔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몫으로 두기로 한 건 지난해 7월 고 노회찬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합의한 부분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 반보호 무역을 놓고 각국마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사카 현지 연결해서 우선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윤소령 특파원, 지금 시각이면 정상들이 만찬을 하고 있겠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오사카 성에 있는 영빈관에서
저녁 6시부터 정상 환영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의장국인 일본의 주최로 문화공연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주로 다뤄지겠군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오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정상이 이야기는 좀 나눴습니까? 네, 오늘 두 정상은 약식 회담은 물론이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안익은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주최국 정상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합니다. 6번째로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약 8초간 악수를 나눕니다.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베 총리는 웃는 듯 아닌 듯 애매한 표정입니다. 정면에 카메라만 바라보더니 이내 문 대통령 자리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했을 뿐 대화도 없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는 포옹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대조적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문 대통령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 때 19명의 정상이나 국제기구 수장과 공식 회담을 할 계획이지만 문 대통령과는 회담을 잡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회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늘 저녁 정상 만찬과 내일 3번째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합니다. 다만 두 정상이 약식 회담이라도 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사카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네, 다시 미국 쪽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안보 비용을 언급하면서 자국 제일주의를 내세웠다고요. 네, 우리는 이 동맹국 사이에서 거대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가 군대까지 보내서 도와주고 있다. 어제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7월 말 이후에 미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무기 구매를 같이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G20 회의에선 무역 전쟁의 당사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두 정상 간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내일 회담을 갖고 무역 담판을 시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는 두 정상이 내일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겨냥을 해서 데이터 유통 제한을 반대한다고 하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화해 제재를 겨냥을 한 듯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내일 회담을 갖고 추가 무역 제재에 관한 계획을 중단하고 휴전에 들어갈지 아니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추가 제재로 돌입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농담을 던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푸틴 대통령은 쓴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선 사드 문제가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일각에선 한중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중국 측 발표문을 과거와 비교해 보니까 사드란 단어는 빠지는 등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다룬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 보도입니다. 한국 측이 양국 간 관련 문제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발표문을 통해 사드란 단어를 빼고 관련 문제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사드가 언급은 됐지만
시 주석의 과거 발언들과 비교해보면 수위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사드 문제로 한중 갈등이 한껏 고조됐던 2017년 7월 시 주석은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려나 장애물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후에도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며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중대 우려나 민감한 문제 등의 표현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도 회담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A4 크기의 종이 한 장을 준비해 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메모보다는 단순한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CNN 윌 리플리 기자는 자신의 SNS에 A4 크기의 문서 한 장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지도가 꽉 차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상황 업데이트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일본은 한 달 동안 미국에 5건을 또 투자했다고 돼 있습니다. 미시건주에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가 4,400개의 직무 교육을 운영했다는 식입니다. 윌 리플리 기자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모보다 시각적 자료를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한 장의 문서를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잘 봐두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청각 자료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무장 세력 IS가 모두 제거됐다고 선언할 때 시리아 점령 현황이 점으로 표시된 지도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상대를 설득할 때도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차트나 동영상 등을 내세우는 식입니다. 다만 아베 총리의 이번 문건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과 군사, 국방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내일 폐막을 하면 이제 관심은 서울로 집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죠. 이보다 앞서 어제 입국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협상 파트너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박현주 기자, 지금도 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두 사람이 비공개 만찬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 외교부 청사에서 한 차례 협의를 가진 뒤 저녁에 또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비건 대표는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측과 만나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기존에 미국이 요구하던 일괄 타결식 빅딜 대신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해법을 어느 정도 미국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실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인데요. 다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방안 중에는 아직까지 북측과 따로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가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협상의 문을 다시 열고 또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오늘 오후에 대북 인도 지원 단체도 만났는데요.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 치료를 돕는 유진벨 재단 관계자를 만나서 북한의 의료 지원 실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인 30일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도 만납니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기회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만큼 초청장이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먼저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납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해 20여 개 기업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자산 규모 순으로 참석자를 정한 건 아닙니다. 서열 순서, 재계 순위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재계에선 미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큰 기업이 대상이라고 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조할 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롯데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에 3조 원 넘게 투자한 직후엔 신동빈 회장을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미 40조 원 가까이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재계에선 더 불편한 자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LG나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과 SK로선 난처한 상황입니다. JTBC 이세늘입니다. 내일과 모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서울에는 가장 높은 경비태세인 가포 비상이 내려지고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됩니다. 방한을 반기거나 반대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합법적인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는 모레까지 서울에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가포 비상은 외국 정상의 방문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쓸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과 숙소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는 길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이 일부 통제됩니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서울에는 가포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한때 차벽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합법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지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러는 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담화에 이어 오늘은 북한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생색내기를 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알입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북유럽에 가서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켰다고 자화자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때 발언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은 어제도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라며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는 배경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협상의 당사자는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우리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남측 정부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의지가 반영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내는 메시지를 본 뒤 북미 협상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오늘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옮겼습니다. 내일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에 협조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문제는 청계광장으로 옮긴 천막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또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갈등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켠에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나부낍니다. 같은 시각 한켠에선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천막 해체 작업에 한창입니다. 완전히 철거하는 건 아니고 잠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에 따른 경호 문제로 협조 요청이 왔고요. 서울시청이 아닌 서울경찰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라고 선을 긋습니다. 곧이어 원래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청계광장 앞에 천막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을 관할하는 서울중구청은 천막이 들어선 곳이 인도여서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공은 다시 서울시청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공화당 측이 주말이 지나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치는데 10분, 또 철거하는데 30분 아마 다 됩니다.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고. 서울시는 다시 광화문에 천막을 치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후속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박원순 시장의 불법 행위, 인권 침해, 폭력을 고발할 것입니다. 또 사흘 전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업체 사다리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길이가 64m나 되는 사다리인데요.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타고 있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늘어진 사다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길 건너 아파트 담장까지 넘어갔습니다. 길이가 무려 64m에 달합니다. 그 밑으로 SUV 차량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다리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덮치면서 바닥에는 부서진 자동차 파편들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나머지 사다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 뒷좌석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굣길에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갖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이사하는 사다리차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등교하고 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고는 아파트 20층에 이삿짐을 올리기 위해 사다리를 펴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삿짐 업체를 상대로 사다리차가 쓰러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얼마 전 서울 읍명초등학교에서 난 불은 빠른 시간에 번졌습니다. 1층이 뻥 뚫린 필로티 구조와 불에 잘 타는 외벽 재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니까 읍명초처럼 지어진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은 1층으로 통하던 바람을 타고 읍명초등학교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천장과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들어진 벽 일부는 모두 불에 잘 타는 소재들입니다. 1분도 안 걸렸는데 그새 1층부터 5층까지 학교 반이 다 탔어요. 취재진은 다른 학교는 어떤지 돌아봤습니다. 2000년대 지어진 한 중학교의 체육관 건물, 역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천장 안엔 열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을 넣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본관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아직은 달아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은 다른 학교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주차장 확보가 많이 어렵잖아요. 필로티에 네. 추가로 또 막아서 이렇게 급식실을 조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부는 지난 4월 민간 건물의 화재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까지 스프링클러를 달거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벽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인 학교는 대상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건물 바깥벽을 바꾸고 스프링클러를 달라고 올해 4,300억 원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방지에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학교는 서울에만 400여 곳, 필로티 구조 건물이 있는 학교도 서울에 140곳이 넘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시신을 찾기 위해 인천과 경기 김포의 쓰레기 처리장을 뒤지던 경찰이 이번엔 제주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고유정이 쓰레기를 버리는 CCTV를 확보해 놓고도 범행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확인에 나선 거라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최충혜 기자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제주시 구자읍의 매립장에서 연신 쓰레기를 퍼냅니다. 주변에서는 경찰 인력 75명과 수색견 2마리가 쓰레기를 샅샅이 뒤집니다. 지난달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강모 씨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제주의 범행 장소 근처에서 고유정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시신을 버렸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 김포의 고 씨 아버지 명의 아파트 부근에서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인천과 경기의 폐기물 처리장 등을 수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도 없자 결국 다시 제주를 수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제주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 120톤이 매립된 곳이 수색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은 이미 소각 과정을 거쳤고 여기서 나온 가루를 돌처럼 만드는 고화 처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시신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머리카락 한 줌, 그것만 찾으면 저는 정말 그때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부실 수사에 대해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제 익명으로 올려진 국민청원엔 이틀 만에 14,000명이 동참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잠시 남쪽으로 물러갔던 장마전선이 내일 새벽 다시 한반도까지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비는 남해안에 집중되는데요. 또다시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규슈 남쪽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북상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게는 200mm, 제주 산지엔 30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20mm 미만의 비가 올 걸로 예보됐습니다. 남쪽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중부지방엔 강수량이 적은 것은 그제 찾아왔던 첫 장맛비와 닮은 꼴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당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장마전선은 남해안을 따라 걸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반면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덩어리 세력도 밀려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좁은 틈으로 수증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비구름대가 강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엔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한동안 남쪽에 머무르다가 다음 주말쯤 다시 올라올 걸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열대저압부에서 발달한 3호 태풍 스팟은 오늘 오후 3시쯤 일본 동쪽 바다에서 공식 소멸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한전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여름 2달 동안 누진제를 풀면서 한전이 떠안게 된 비용을 정부가 나눠 맡기로 하면서입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1,6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게 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 2달간은 매년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통과 과정에선 진통도 컸습니다. 일주일 전 한전 이사들은 한 차례 결정을 미뤘습니다. 요금을 깎아주는 만큼 한전이 매년 2,500억 원 이상 비용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대책 없이 찬성했다간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한전이 최대 4,00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를 없애거나 복지 차원의 요금 할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임시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들은 정부 관계자와 만나 지원 방안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은 매년 7, 8월 2달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629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1,142원씩 내려간다는 계산입니다. 바뀐 요금제는 전기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서울교대에서 남학생들이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이 폭로되면서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를 다닐 때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원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예비교사들의 필수 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교대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희롱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재학생뿐 아니라 현직 교사 7명과 임용교사 합격자 11명 등 졸업생들도 다수 연루됐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냐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실형을 받거나 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빼곤 교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재학 중에 성희롱, 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 자격 취득의 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가 되려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바뀝니다. 물론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은 교원 자격을 강화하는 제도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진 만큼 교사 임용 시기와 관련 없이 징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를 교육당국이 징계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법률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 출정식을 대규모로 치른 데 이어서 민주당도 TV 토론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선두권 후보들이 나선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꼭 껴안고 숨진 아버지와 어린 딸의 비극적인 모습.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킨 이 한 장의 사진이 미국 대선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TV 토론으로 경선 흥행몰이에 시동을 건 민주당은 이른바 트럼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Children in cages do not need a bed, do not need a blanket, do not need a toothbrush. That is outrageous. Vice President, I will release children from cages. I will get rid of the private detention centers.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제한 의료 서비스를 주자고 하는데 미국 시민이 먼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첫 토론에서도 반이민 정책이 나온 참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민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은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측의 기선잡기 싸움은 다음 달 말 민주당의 미시간주 2차 TV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지역에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알프스 산맥 고지대에서도 30도를 넘긴 곳이 나왔고 스페인에선 40도까지 올라가면서 20년 만에 가장 큰 불까지 났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숲 4,0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축구장 5,400여 개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소방당국은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산불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불이 난 겁니다.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스페인 북동부는 44도, 프랑스 남부는 41도까지 오를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독일도 이미 6월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선 2003년 폭염으로 15,000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폭염 경보를 도입했는데 남부 4개 지역에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70대 남성이 중앙역 입구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주 원인인 폭염은 현지 시간 토요일 이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웠던 20개 연도가 최근 22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폭염 같은 기상이변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현지 시간 22일 수습된 시신이 우리 국민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DNA 감식 결과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2명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여객기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비상 착륙을 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승무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지만 승객 43명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노인성 치매의 70%에 달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뇌에 특정 단백질이 쌓여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발병하는데 연구팀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뇌의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했고 중금속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철이나 망간 입자가 산화 반응을 거쳐 필터에 일부 들러붙는 현상은 아직 있다며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되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서 다음 주부터 지역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우산 쓰면 홀대? 예, 우산 쓰면 홀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에 갔습니다. 마침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우산을 직접 받쳐들고 이 트랩을 내려왔는데 이 모습이 오늘 뒤늦게 논란이 된 겁니다. 예. 마치 일본이 우리 측을 홀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이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정상을 이렇게 홀대했다. 직접 우산을 쓰고 내려오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겁니까? 네, 그런 분석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홀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직접 우산을 쓰고 트랩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뭐 논란이 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홀대했다.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최초의 보도는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6시 36분에 한 통신사 보도였습니다. 여기 보도를 보시면 자, 문 대통령이 비가 오는데 지붕 없는 트랩을 이용했다. 뭐 이런 작은 제목을 하고 또 그 기사 본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우산을 쓴 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홀대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자, 공항에 도착했을 경우에 사진 취재의 편의 등을 고려하고 또 비를 좀 맞더라도 환영 나온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측 청와대가 직접 선택한 거다라고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다른 매체들도 역시 자, 비슷하게 일본 측이 홀대했다, 홀대한 게 아니냐,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는 식의 비슷한 기사들이 나왔고 예. 자, 심지어 이 기사의 이 내용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까지 나오면서 계속 오늘 논란이 커진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성대 기자가 준비해 온 것처럼 여러 기사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일각이 커져버린 것 같네요.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 일각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그래서 현지에 가 있는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였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는 비슷한 시각에 시진핑 주석도 착륙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트랩에 지붕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럼 차이가 왜 나는 것이냐, 두 개의 차이가 왜 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최초 보도는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약 2시간 정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우산을 쓰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최초 보도들이 조금 사실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성대 기자의 비하인드 뉴스가 팩트 체크 같은 기분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지켜보면은 확인이 될 그럴 내용들이었었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거였군요. 자,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는 또 이를 가만히 놓을 수는 없죠. 자, 이를 놓칠 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자신의 예. 페이스북에 자, 제발 문재인 대통령 어딜 가시더라도 환대를 받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분이 좋다. 근데 상당히 맥락상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와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하지만 이 논리대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우산을 쓰고 내렸죠. 이 논리대로면 자, 일본이 지금 가장 끈끈한 동맹인 트럼프 대통령도 홀대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자 오늘 오후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자, 일본이 우산을 홀대를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냐라는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보수 야당에서도 그렇지만 보수 언론에서도요. 공교롭게도 이제 문 대통령 순방 때마다 자주 이 홀대론, 외교적인 홀대론이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상이 우산을 직접 쓰고 내리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바로 직전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순방을 갈 때 이렇게 직접 우산을 쓰고 트랩을 내려간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2015년 당시 중남미 4개국 순방할 당시인데 자, 이 당시에 동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민경욱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시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페루 국빈 방문 당시 2015년 4월입니다. 모를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민경욱 대변인의 논리대로면 앞서서 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남미 4개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예. 자, 유독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자주 홀대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홀대받길 바라는 마음이 깔린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비판하기 위한 그런 일이다라는 분석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자 한 보수 언론의 칼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과거의 고종이 당시 주류였던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아니라 비주류인 러시아 편에서는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해서 국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패권을 쥔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중국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사실상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하지만 대략 1년 전에 비슷한 그대의 필자가 똑같이 썼던 칼럼입니다. 같은 필자가 썼던 칼럼인데요.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 일어서고 중국 돼 나온다라는 칼럼에 보시면 자, 미국은 못 믿을 존재가 돼가고 있다. 안보에선 착한 동맹, 경제에선 좋은 파트너이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과연 이런 미국을 믿고만 있어도 되느냐라고 1년 전에는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 신문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헛갈릴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태백의 후회.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간의 화제라기보다는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에 또 난감한 데가 있는데 바로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자,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계기가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였는데 그 세트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태백시 측인데 이 태백시는 이 세트장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예.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태백시가 그러면 곤란하다. 사실 근데 태양의 후예가 뭐 두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하기는 했지만 그 둘만 나오는 드라마도 아니고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자체로도 많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태백시에서는 그 세트장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관광 자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중기로 추정이 되는 남자와 송혜교로 추정되는 여자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상. 찾아보니까 송송 커플 동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따서 만든 동상인 네, 뭐 거죠.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담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송중기가 극중에서 신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군화 조형물인데 이건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조형물입니다. 특히 매년 커플 축제라고 해가지고요. 태백 커플 축제 지난해가 2회였고요. 자, 올해도 지금 7월 27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아, 이런 컨셉으로 축제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좀 태백시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올해 커플 축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방금 전에 오후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커플 축제는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렵게 준비했는데 논란 때문에 취소했다. 다시 내년에는 새로운 주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처음부터 이 세트장을 지을 때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었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도 지방비 3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지어서 당시에도 좀 세금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소식을 이 자리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가시죠. 예. 하지만 또 최근에 무분별하게 지자체들이 세트장들을 막 지었다가 방치해서 애물단지가 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 데 일각에서는 태양의 후예가 뭐 태백의 후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16년 비하인드 뉴스 모습인 거군요. 예, 지금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백의 후예라고 태양의 후예를 따서 오늘 키워드를 만든 것 같은데 자, 저 당시 2016년 그 당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상당히 드라마에 또 관심을 보여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업무 수첩에 공개가 됐었죠. 당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송중기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영상화해라. 또 드라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 이런 식의 깨알 지시들이 있었다라는 게 정황이 드러났었고 또 태양의 후예는 창조경제의 어떤 전형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칭찬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송중기 씨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본의 아니게 송중기 씨 이름도 뉴스에 어느 분과 연관져서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예.
당사자인 배우로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예,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전국, 여야의 셈법은이란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엔 소셜 라이브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비무장지대를 찾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청와대 출입하는 심수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일부터 이틀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뉴스가 많습니다. 내일 뉴스룸은 평소보다 30분 빠른 오후 7시 30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